전지적 농특위 시점! 전지적 농특위 시점! 대통령 직속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농산물들에 대한 가격 안정과 또 농가의 경영 안정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 합니다. 오늘 같이 나와주신 분은 대통령 직속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업분과의 농산물 가격 안정 및 경영 안정 소분과 분과장을 맡고 계신 정학철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철입니다. 피부가 너무 좋으신데요? 감사합니다. 뭐를 드셔서 이렇게? 쌀밥 많이 먹으면 됩니다. 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정학철 위원님은 저 전국 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맡고 계시죠? 예, 여러분 쌀밥을 많이 드시면 이렇게 피부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전지적 농특위 시점! 쌀 얘기 하다 보면 쌀값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어딜 갔더니 어느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쌀값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쌀값은 늘 오르냐고 그러시는데 그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우리 쌀값이 현재 도매 가격이죠. 산지 가격이 21만 5천 원 정도 합니다. 80kg. 이거를 밥 한 공기로 계산을 하면은 300원이 안 됩니다. 밥 한 공기가 300원이 밥 안 한 되는 공기에 거예요? 쌀 가격이 300원이 안 들어가는 원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쉽게 마시는 커피 한 잔, 껌 한 통 값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의 육체적 생명을 주는 그런 우리 주식 쌀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현재 가격이 대강 소매 가격으로 300원 수준인 건데 사실은 3년 전만 해도 215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쌀값이 30년 전으로 돌아갔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일정 정도 회복하고 정상화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싼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매일 쌀을 살 때마다 쌀값이 올랐다는 착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가가 올라가도 쌀값은 사실 안 오른 거잖아요. 사실 다른 농산물과 다르게 쌀은 최소 10kg, 20kg 이 단위로 사다 보니까 아직도 좀 많은 가격으로 인식을 하시는데 20kg 쌀 한 가마니 사가지고 아마 4인 가구 한 달 이상 먹을 겁니다. 아마 두세 달까지도 먹을 수 있을 양인데. 요즘은 우스갯소리로 주식이 고기라고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쌀보다는 이제 밀가루도 많이 먹게 되고 또 육류를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그렇죠. 밥상에서 차지하는 쌀값의 비중은 사실은 한 자릿수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내용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주식인 것이죠. 예, 주식이 대한민국은 밥힘 아닙니까? 밥심? 밥심.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오늘 본격적으로 나눠볼 얘기는 가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사실 정말 너무 올라락내락해요. 그렇죠. 롤러코스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 농산품은 공산품하고 좀 다르잖아요. 공산품은 원하는 때 찍어서 유통을 시킬 수도 있고 보관도 오래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농산물은 일단은 보관의 한계도 있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원하는 대로 생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요새 기후위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올봄에 냉해 피해로 과수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름에 한 60여일 정도의 긴 장마, 뭐 사상 유례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긴 장마.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3번의 태풍. 그리고 가을에 계속해서 가물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 일상생활화된 겁니다. 근데 농산물 생산은 기후, 이 자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90% 이상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하거나 줄는 것도 저희 마음대로 좀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또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은 정부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농산물도 수입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수입 농산물에 서 가격은 또 그 다음 해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걸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가 이제 정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배추가 흉작이 되거나 뭐 생산량이 줄어서 배추 가격이 많이 올랐다. 야, 농민들 돈 벌었겠네? 근데 실제로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올 여름에 배추 가격이 폭등을 했었죠. 여름 배추는 강원도 고랭지에서 나옵니다. 몇 개 시군이 안 돼요, 생산하는 곳이. 근데 그곳에서 일정 양을 생산해 줘야 되는데 생산량이 없으니까 가격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농민들의 들어온 돈은 오히려 줄어든 거고 소비자들도 물가 안정에 영향을 미치니까 또 수입해 오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배추 한 폭에 1,000원에서 10,000포기 했는데
이번 5천 폭이 나와서 배추 가격이 2배 올랐다고 해도 배추 가격이 2배 올랐을 뿐이지 농민이 버는 거는 생산량이 줄어들었으니까 소득은 똑같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정도로 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계약 거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밭대기라고 저희 농민들은 표현을 하는데 밭대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사실 일반 분들은 밭대기라는 말을 잘 몰라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농민들이 밭에 김장배추를 이제 배추를 심습니다. 심어 놓으면 상인이 와가지고 일정 정도 큰 다음에 보고 상황을 보고 이거 평당 얼마에 사겠다라고 계약금을 주고 가는 겁니다. 단 가격이 이 정도에 사겠다라고 계약금을 주고 가는 거죠. 근데 가격이 오르면은 그 계약한 가격보다 훨씬 오르게 되더라도 그 가격에 가져가는 거고 그 가격이 근데 떨어져 버리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안 와버리는 거죠. 아니 그리고 다른 데서 싼 가격에 사면 되니까요, 그 사람들. 차라리. 그 계약 가격에 사면 손해 보는 거예요. 폭등을 해도 사실 그 가격을 못 받는 거고 폭락을 하면은 그 밭대기 상인들이 포기하고 계약금 포기하고 안 와버립니다. 그렇죠. 이게 중복되는 이중적인 고통이죠, 사실. 그럼 농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갖다 팔아야 되는 건데 막막해지는 거.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 간혹 배추밭 갈아엎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농산물 가격을 어떻게 안정시킬 거냐 이걸 농특위에서 또 우리 소분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농산물 가격 문제는 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정부의 역할로 풀 수 있는 거냐. 생산량에 대한 장담을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측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부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거냐. 불가능에 도전하지 말라. 뭐 이런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123조에는 정부의 역할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정부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 그리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서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봐보면은 정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노력해왔느냐? 폭등을 하면 수입을 해왔죠. 근데 최종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그 정신은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 헌법의 정신을 사실은 국민들, 소비자들을 위한다는 거 가지고 남용을 해온 것이죠. 헌법에 명시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농특위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크게 4가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 문제는 4가지 이거 다 된다고 해도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를 어떻게 다시 개선해야 될 것인지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영역 이제 최종 보고회가 2주 정도 후면은 이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유통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3번째는 생산자들을 조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생산자들이 각자 흩어져 있고 각자 따로 놀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교섭력이 없는 것이고 재배 면적도 서로 공유할 수 없다 보니까 어느 품목이 재배 면적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농민들이 노력해서 우리 농산물의 수급 조절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봤을 경우에 그래서 일정 정도 가격 안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수입업자에게 갈 확률이 높은 겁니다.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이 좋으면은 수입업자들이 수입 농산물을 많이 들여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 농산물 관리 방안도 저희들이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4가지 흐름으로 크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좀 더 세밀하게 짚어볼게요. 첫 번째 이제 제도를 개선한다. 연구 용역 지금 곧 발표한다고 하셨잖아요. 중간 정도 지금 진행됐을 거고 중간 보고서는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요. 일단은 연구 용역 보고서의 핵심은 제도를 그럼 뭘로 바꿀 거냐는 거고요. 제도 명칭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은 저 이제 명칭을 좀 바꿨으면 저도 계속 몇십 번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에 붙지 않아요. 농산물 가격이 위험하면은 그 위험을 완충시킬 수 있는 완충 장치를 만들겠다는 뜻인데요.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은 농산물의 최저 가격을 보장한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기준 가격을 품목별로 정해놓고 그 품목에서 그 품목이 기준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한 80%에서나 85% 정도 차익을 보존해 주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그 핵심입니다. 그리고 유통구조에 대한 문제를 여러 군데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유통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 뭐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나 방법들이 좀 나온 게 있나요?
이제 유통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이거는 오죽 했으면 헌법에 이게 담겨 그렇죠. 있겠습니까? 사실 헌법에 그만큼-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아시는 분들도 별로 없을 네, 거예요. 그렇죠. 유통 구조는 정부가 꼭 개선해야 될 책임을 준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생산자인 농민에게서 소비자인 국민에게 가기까지의 가격을 보면은 우리 소비자들이 사 먹는 가격이 100으로 보면은 생산자들이 생산할 때 받는 돈은 50 정도 됩니다. 나머지 50%가 유통에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격은 폭등했다고 하는데 농민들은 사실은 손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는 그 가격을 못 받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렇죠.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뉴스에서는 배추를 갈아엎는다는데 왜 우리가 살 때 이렇게 비싸냐? 그래요. 유통 마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통구조 개선의 내용은 핵심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생산자의 농민에게서 국민까지 가장 단거리로 가느냐 이제 이런 내용이 한 측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계약 재배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을 이제 예를 들어보면 되는데요. 학교 급식에는 요새 국내산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급식 공급 업체에서 농민들하고 계약 재배를 합니다. 가격도 미리서 정해 놓습니다. 그 상태에서 생산해서 일정 수준의 품질을 보장하면은 바로 학교로 공급하기 때문에 농민들도 안정적인 것이죠. 국가 차원에서 보면은 공공급식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공공급식이 이 국가 책임지고 계약 재배를 하게 되면은 최소한 농산물 시장의 20-30%는 좀 감당할 수 있겠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계약 재배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고 이제 또 한 측면, 유통구조 개선은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부족합니다. 하루 종일 이야기 부족한데 공영 도매 시장을 또 개혁해야 되는 게 좀 핵심입니다. 공영 여러분들이 도매 시장. 아시는 가락시장이나 네. 강서 도매 시장 이제 이런 곳인데요. 네. 명칭은 공영 도매 시장입니다. 이게 공영이냐? 왜 공영 도매 시장이냐면은 그 건물을 서울시에서 지어서 줍니다. 공공이 그만큼 들고 세금이 들어가는 네, 거죠.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매시장에서 사실은 농민들 등골을 빼먹고 국민들에게는 또 마진을, 이윤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이 도매시장은 그냥 경매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매 회사가 5개 정도 있습니다. 다 대주주들이 농업하고 상관없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윤이 높으니까 안정적으로 해년마다 몇백억씩 벌어들이는 곳이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정 공영화해야 된다. 아. 이게 한 측면이고 또 다른 게 이제 최근에 전라남도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형 공영 시장 도메인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남에는 농산물 최저 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전라남도에서 50% 이상을 출자하고 농협하고 농민들이 또 출자를 해서 법인을 만들겠다는 거고 그래서 가락시장에 들어와서 전라남도 농산물을 사고 어느 정도 최저 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자기들이 기금으로 운영해가지고 보전을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도매시장에 가락시장에 특히나 가락시장은 우리나라 농산물의 기준 가격이 되는 곳입니다. 네.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은 가락시장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매 회사하고 이 전남형 공익시장 도메인하고 경쟁을 통해서 상호 발전도 시킬 수 있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농민들과 소비자들에게 다 좋은 이익이 되는 이런 경쟁 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기존에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그 경매 회사들은 싫어할 거 아니에요. 반대하겠대. 이거는 어찌됐든 법 개정도 필요 없고 농식품부 장관이 허가만 하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 농식품공사에서도 이 경쟁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농민들만이 아니라 소비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좀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좀 줄 것 같고 또 노력하는 만큼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말씀 나눴던 이제 생산자를 조직화한다. 이게 가격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언뜻 볼 때는 생산자를 조직하는 거하고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거하고는 특별하게 관계가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네,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농민들은 사실 보통은 뭐 개인 사업자처럼 각기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은 권력화되어 있고 세력화되어 있는데 농민들은 각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밭대기를 거래하고 온 상인들하고 아니면 가락시장의 경매사하고
거래를 하는데 약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각자 개인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산품은 가격표를 딱 붙여가지고 만드는 사람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내놓는데 농산물은 그러지 못한다는 그렇죠. 거죠? 농산물 가격 결정권이 농민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생산자들이 품목별로 조직화되어 있어야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교섭력이라도 좀 가질 수 있다. 가격 교섭력? 네, 그렇죠. 그래서 농민들의 생산자들의 가격 교섭력을 위해서는 우선 조직화되어야 된다. 그것도 품목별로 조직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보면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산물은 생산량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환경이 생산력의 90% 정도를 사실은 좌우합니다. 네. 우리 농민들의 노력은 10% 정도밖에 흉년을 가름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배 면적은 일정 정도 소비량 대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쌀은 어느 정도 면적을 재배를 해야 흉년이나 풍년에 대응할 수 있다. 품목별로 다 이렇게 면적은 예측을 평년작 수준으로 총 생산량이 얼마나 될 거라는 예측을 그렇죠. 어느 정도 할 수 예측을 있다는 거죠. 가능은 하죠. 여기에 이제 흉년일 경우는 줄어드는 거고 풍년일 경우는 늘어드는 건데 일정 규모의 수준을 재배 면적을 조정을 해 놓으면은 그래도 대응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재배 면적을 어느 정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려면은 생산자들도 독자적으로 좀 조직화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소비자들 입장에서 볼 때 이거 조직화하면 또 소위 우리가 담합이라고 그러잖아요. 가격을 또 막 올리면 소비자들만 힘든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농민들이 주로 생각하는 것은 가격의 안정입니다. 가격이 폭등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가격이 폭등하면은요 농민들 수익은 조금 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 잘 지은 사람 많이 늘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영향을 받습니다. 수입 농산물이 증가하고 그게 그 다음에까지 영향을 가거든요. 그리고 이 가격 폭등했던 품목에 또 농민들이 몰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악순환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생산이 겁니다. 또 확 늘어나고 그래서 가격도 저희들은 떨어지는 거예요. 농산물이 너무 폭락해도 안 되고 너무 폭등해도 안 된다. 적정 수준에서 소비자도 부담 없고 예. 농민들에게도 최소한 생산비 정도는 보장해주는 이 적정 수준에서 관리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런 걸 희망하는 것이죠. 그렇죠. 농민들이 뭐 떼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예측이 가능하다 했는데 농지에 어느 정도 심었는지 지금도 파악은 하고 있지 않아요? 네, 실제로 하고 있는데 정확성에 대해서 떨어지고 논 같은 경우는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근데 밭은 3기작까지도 가능을 해요. 3번. 뭐 이러다 보는데 신고는 한 번 한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 정확한 면적을 파악하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이것도 생산자들이 조직하고 정부가 그리고 농협이 함께 노력을 하면 쉽게 신고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예측 생산량도 가능하고 사전에 조정해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문제가 바로 우리는 이제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수입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농수산물 수입 이거 참 곤란한 문제 아닙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최근 동향을 좀 보면은요. 뭐 기후위기여서 식량 파동이 몇 년 전에 있었던 적이 기억나실 겁니다. 네. 식량난이 돌입하니까 자국의 수출을 규제한 나라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최근에 올해 코로나19가 확산되니까 또 10여 개 국가에서 수출을 규제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 예전같이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이 대세가 아니라 농업을 보호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국민의 안정이 최고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수출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수출을 사실 규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이 회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라도 그 부분을 명확히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중에서 식량 자급률이 꼴찌입니다. 네. 저희 나라 식량 자급률이 21%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는 사료용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약간 있는데 식량 자급률과 곡물 자급률 뭐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식량 자급률은 45% 정도고 거기에 이제 사료용 곡물까지 포함하면은 곡물 자급률로 기준하면 21% 정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료용을 제외하면 4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몇 끼 먹고 있는 식사의
55%가 수입 농산물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쌀만 자급률이 100% 가까이 되고 쌀을 제외하는 자급률은 5% 정도. 그렇죠. 예. 뭐 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먹는 양이 거의 쌀의 절반 수준까지 왔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급률 1%밖에 안 되잖아요. 밀 소비량도 굉장히 많아지는데 자급률이 1% 수준인 거라서. 그래서 식량 자급률을, 식량 주권을 정부가 책임지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이게 수입 농산물 관리의 한 측면이고요. 또 한 측면이 뭐 좀 전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재배 면적을 국내에서 일정 정도 예측해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조정을 해서 가격이 안정적이 되면은 무조건 수입 농산물이 들어올 조건이 되는 겁니다. 가격이 폭등할 때는 무조건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사실 너무 안 좋을 경우 수입 농산물이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왜? 가격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일정 정도 가격이 안정권에 들어서게 되면은 수입 농산물은 무조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농민들이 재배 면적을 조정을 해가지고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했는데 돈 버는 건 수입업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사전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세계적으로도 이제 수입을 규제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검역을 강화한다든지 규제를 굉장히 좀 많이 해놓고 있는데요. 특히 그 식품 안전과 방역 조치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이거를 뭐 비관세 조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건 저희 국민들에게도 좋은 겁니다. 뭐냐? 우리나라의 검역이나 이런 방역 이런 것들도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수입 농산물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수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준도 높이고 수입 농산물도 규제할 수 있는 유력한 방도가 이제 이런 비관세 조치를 활용하는 법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 이력 신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농산물을 수입해서 누구한테 얼마 보냈다까지만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확인도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농산물에 대한 이력 추적제를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수입 농산물과 국내산 농산물 혼용도 방지할 수 있고 수입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도 네. 방지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최소한 우리 국민들이 수입 농산물을 속아서 국내산 농산물을 속아서 먹는 일만큼 또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처벌도 좀 강화해야 네. 되고 이런 의미로 수입 농산물 관리 방안 관련해서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전지적 농특이 시점. 아유 벌써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농산물 가격 안정과 또 경영 안정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어떻게 잘 느껴지시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농특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면서 제도를 안정시키고 농가가 제대로 살 수 있게 또 국민에게는 건강한 먹거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과 경영 안정 소분과 부과장님 정학철 부과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